초기 마드리갈은 프로톨라와의 연관성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프로톨라가 발전을 하고 막 인기를 얻으면서 사랑에 대한 그런 가사의 내용이 이제 너무 장식적이고 결국에는 경박한 정도까지 가버리다 보니까 그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마드리갈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프로톨라의 그런 음악적인 범주 안에 있기는 하였지만 점차 세련되게 발전이 되었었는데 네 박의 리듬을 사용을 하고 뚜렷한 형식을 쓰면서 명확한 종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리고 프로톨라와 그 당시 유행하던 샹송에 비하면은 뭔가 리듬과 화성이 조금 더 세련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가 이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베이스 성부에다가 4도나 5도의 도약 진행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선법을 그러니까 교회 선법을 안 썼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교회 선법의 그런 아이디어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성 체계로의 전환을 음악적으로 예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여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성적으로 그리고 리듬 면에서 다양화되고 그래서 음악적으로 세련된 그런 모습이 보이던 그런 초기의 마드리갈을 생각을 하시면서 아르카데트의 마드리갈 희고 부드러운 백조 들어보실게요. 들으시면서 네 박자 계통의 리듬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수직 화성적인 그런 텍스처 조금 그것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특징적으로 가사의 단어들의 의미가 잘 표출되도록 그렇게 곡의 분위기를 많이 고려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마디 악보가 잘 안 보여서 조금 모르시겠지만 마디 11마디에 흐느끼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화성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그런 울적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뭔가 위성부에서 반음으로 진행하는 거가 강조되는 그런 선율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네, 초기 마드리갈 대표적인 아르카데트의 마드리갈 한 곡 들어봤고요. 자, 중기로 넘어갈게요. 중기 마드리갈은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초기의 수직적인 그런 화성 짜임새에다가 모방적인 요소는 훨씬 더 이제 가미가 되는 그런 특징이 보였고요. 가사의 그런 극적인 낭송도 훨씬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16세기 이탈리아 마드리갈 하시면은 가사의 극적인 표현 이렇게 조금 딱 연관을 시키시고 그 가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하냐를 이제 음악적으로 여러분이 살을 붙여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적으로는 상당히 수직적인 화성을 쓰면서 음악적으로 또 모방적인 요소도 가미를 하면서 가사의 극적인 표현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수직적인 화성 짜임새를 가지고 모방적인 요소가 조금 더 고조가 되었으면서 가사의 극적인 낭송을 위주로 한 음악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기 마드리갈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치프리아노 데 로레라고 얘기를 하죠. 작곡가를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로레는 플랑드르 악파 출신이에요. 네덜란드 출신이면서 활동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 되게 뛰어난 마드리갈 작곡가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마드리갈 120여 곡 정도 이제 작곡을 하면서 가사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한 작곡가예요. 그 가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위법도 사용을 했고 모방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베이스음의 이제 기능을 훨씬 더 강화를 하여서 대위법적인 또 대선율과 화성적인 기능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그 가사를 더욱더 세련되고 극적으로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대위법과 화성을 잘 조화를 하여서 잘 사용을 했던 작곡가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이제 포커스를 둘 거는 가사의 표현이죠. 가사의 음악적인 묘사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반응계적인 효과를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로레 이외에 이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던 중기 마드리갈 작곡가로는 필리페 데 몬테라는 작곡가와 자케스 데 베르트 작곡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렇고 후기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후기 마드리갈은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들이 활약을 했던 그런 또 시기예요. 중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플랑드르 악파지만 이탈리아에 와서 활동을 했던 그런 작곡가들이 계속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후기에는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들이 활약을 한 그런 또 의미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렌치오, 제수알도, 몬테베르디 이렇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중에서 몬테베르디는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수알도를 보자면은 제수알도 같은 경우는 가사의 표현을 위해서 반음계의 사용이 절정으로 달했던 그런 작곡가예요. 그래서 이는 조금 특이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제수알도는 그 당시 베노사 왕국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음악을 상당히 사랑을 하고 그 집념이 너무 강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내를 죽였어요. 죽이면서 그런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딛고 일어나면서 이제 그걸 왕성한 작곡 활동으로 이제 승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 작곡에는 슬픔과 그런 비통함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었는데요. 주로 반음계를 아주 잘 현명하게 사용을 하여서 음악의 그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수알도의 마드리갈 괴로움으로 죽게 내버려 두고 라는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수알도 하면 반음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곡은 반음계적 기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음계로 일관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상당히 그 불협화음의 반음계 특징적이죠. 그러고 중간에 조금씩 나오는 소프라노 선율의 상당히 고음도 인상적으로 이 곡의 특징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수아이도의 후기 마드리갈 특징적인 모습 보았고요. 한 명 더 몬테베르디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몬테베르디는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의 음악 감독으로 30여 년간을 활동을 하면서 작곡 활동을 한 인물인데,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특징을 잘 보이는 작곡가예요. 그런 특징을 이 마드리갈 장르에서 가장 잘 표현을 하였고요. 마드리갈 모음집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음집을 보면은 그런 이 몬테베르디의 음악적인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권에서 3권까지는 그런 상당히 르네상스적인 무반주 다성악곡의 그런 특징을 보인다면은 4권에서 5권은 바로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권째에서는 아주 뚜렷한 바로크적인 양식상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콘체르토라고 아예 제목을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콘체르토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콘체르토의 양식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7권에는 기악 반주가 있는 독주나 아니면 이중주 곡으로 연주를 하여라, 이런 주문이 또 있었던 상당히 바로크적이죠. 예, 그렇게 앞을 잘 내다보는 그런 작곡가가 이 몬테베르디인데요.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의 특징을 조금 보자면요. 초기 마드리갈에는 호모포니와 폴리포니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사는 여전히 그 잘 묘사를 하고자 하는 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제수에도에서 들었듯이 상당히 불협화음적이었지만 어쨌건 이 몬테베르디의 한테서도 그런 불협화 화성의 자유로운 사용은 여전히 특징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17세기의 그런 마드리갈의 특징은 레치타티보처럼 되게 낭송적인 선율을 많이 썼고, 그리고 텍스처는 베이스에 화성 반주를 두면서 독주 또는 이중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짜임새가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연주자들이 보통 즉흥적으로 뭔가 장식음이나 불협화음을 붙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몬테베르디가 악보에다가 그런 불협화음이나 꾸밈음들을 기보를 한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훨씬 더 이
후기 마드리갈의 몬테베르디의 뒷부분의 음악적인 특징은 거의 바로크랑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비정한 아마릴리 한 곡 들어보고 조금 다시 마드리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몬테베르디의 비정한 아마릴리, 크루다 아마릴리인데요. 여러분 첫 부분에 이제 시작하는 가사가 크루다예요. 비정한, 뭔가 크루얼하는 그런 뜻으로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곡이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곡이에요. 되게 생기 있고 다채롭고 소프라노의 되게 높은 음역에서 부르는 그런 선율도 특징적이고, 또 갑자기 다들 이렇게 쉬었다가 갑자기 함께 나오는 그런 부분도 또 인상적이고, 리듬에 있어서도 그리고 템포에 있어서도 갑자기 또 많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한 번씩 보이죠. 그리고 또 음정의 도약에 있어서도 또 많은 변화를 보이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몬테베르디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몬테베르디 중요하게 마드리갈에서 제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죄송해요. 취급이라 그러면 그렇고,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을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특징을 보자면은 호모포닉하고 폴리포닉한 그런 조화도 있고, 당연히 가사의 묘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그러면서 또 불협화성적인 자유로운 그런 사용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또 바로크적인 모습으로 레치타티보처럼 낭송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텍스처에 있어서는 베이스에다가 화성 반주를 주고, 그 다음에 독주나 이중주의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마드리갈 모음집에서 마지막 7권째의 콘체르토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악 반주가 있는 독주나 이중주 곡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좀 연결을 시키면은 이 17세기의 그 몬테베르디의 그 특징이 바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꾸밈음이나 불협화음들이 즉흥적으로 그냥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던 거를 이 몬테베르디에 와서는 기보를 하면서 그거를 더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만큼 인쇄술도 많이 발전을 하였고, 기보법도 이제는 그러한 장식음이나 되게 디테일한 면을 갖다가 표현하기에 어느 정도는 발전을 더 하였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드리갈 이외에 16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음악으로서 깐조네타와 발레토가 또 있었는데요. 깐조네타는 작은 노래, 그리고 발레토는 작은 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장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벼운, 그런 작은의 의미는 가볍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명확한 화성을 가지고 있는 호모포닉한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들이에요. 그런 또 장르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발레토 같은 경우는 춤곡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춤곡으로 쓰였던 곡인데요. 후렴부에 팔랄라 팔랄라 하는 그런 후렴구가 특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발레토는 노래나 아니면은 그냥 기악음악으로도 연주를 했던 그런 장르입니다. 여기에서 민족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탈리아를 봤고요. 그 다음 우리 프랑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중세음악에서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1520년경 요 이전까지는 프랑스에서는 거의 음악적인 특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라고 하면은 부르고뉴 악파나 플랑드르 악파가 이제 활동을 하던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그냥 다만 프랑스에 있어서는 그 부르고뉴 악파 작곡가나 플랑드르 악파 작곡가들이 프랑스 궁정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프랑스에 어느 정도 그냥 관계 유지나 아니면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 정도였지, 프랑스 음악은 거의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제부터는 프랑스에서도 독자적인 음악 양식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샹송,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샹송이 나타납니다. 샹송은 일단 파리 샹송이랑 플랑드르 샹송을 구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플랑드르 악파의 샹송은 그 조스갱에서 보자면은 조스갱 데 프레가 모방이랑 반복을 특징적으로 해서 샹송을 많이 작곡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 프랑스, 정말 그 프랑스의 샹송은 이제 파리 샹송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요. 프랑스 작곡가들이 16세기에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프랑스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킨 장르가 이 장르예요. 그래서 사성부를 위한 곡으로서 아주 가볍고 빠른 그런 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간혹 되게 진지한 그런 가사도 있긴 했지만 주로 즐거운 사랑이 주로 선호되었던 그런 주제이고요. 주로 또 대부분 두 박자로 움직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볍고 빠른 그런 느낌을 잘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사의 음악이 단음절적으로 붙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음이 많았고요. 제일 높은 성부에 중심 선율을 두면서 텍스처는 대체로 호모포닉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파악이 되는 작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절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복이 많아서 가사 그리기는 전혀 용이하지 않았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파리 샹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태리의 마드리갈이랑 이탈리아의 마드리갈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탈리아의 마드리갈은 가사의 표현, 시와 연관된 가사의 표현과 묘사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파리 샹송 같은 경우는 그런 이탈리아의 그런 가사의 표현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유쾌한 리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샹송은 여러분 그냥 쭉 특징을 들어보시니까 뭔가가 되게 심플하고 뭔가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샹송은 노래하기에 조금 아주 쉽고 용이해서
아마추어들이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기에 상당히 이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고 이 샹송 모음집의 출판으로 샹송은 더욱더 이제 널리 보급이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보급에 크게 일조를 하였던 사람이 아떼냥이라는 프랑스 최초 악보 출판인이었는데요. 이 아떼냥은 50여 권의 샹송 모음집을 이제 출판을 하였는데 총 1,500여 곡 정도의 샹송이 출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당히 샹송의 인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음악 보급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당시 또 활동을 하였던 샹송의 작곡가를 잠시 보자면요, 세르미시와 잔느깽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르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섬세하고 세련된 사랑 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샹송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래를 세르미시가 많이 작곡을 하였고, 잔느깽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아니면 새소리, 물소리 이런, 그리고 축제의 그런 팡파레 소리, 그런 거 사실적인 소리의 묘사에 포커스를 뒀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여기서 우리 세르미시의 샹송 내가 살아있는 한이라는 곡 잠시 감상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잠시 설명을 조금 곁들이자면, 여러분 오늘은 그냥 오디오로 들으시기만 하시고, 제가 유튜브 목록을 나중에 드리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라이브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냥 요 영상을 생각을 하시면서 파리 샹송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음악, 대중들이 다가가기 좋은 음악, 아마추어들이 하기 쉬운 음악들을 이 파리 샹송의 특징이 가지고 있고, 곡으로 듣자면은 곡에서도 상당히 짧은 부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반복되는 부분이 많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멜로디도 상당히 기억하기도 좀 쉽고 싱어블한 그런 멜로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르미시의 샹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르미시 샹송 한번 들어봤고요. 또 우리 앞에서 들어본 마드리갈들이랑은 또 완전 다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네, 이 당시 또 샹송 외에 프랑스에서 유행을 했던 세속 노래 장르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에르드 쿠르라고 궁정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었어요. 짧게 그냥 에어라고 부르고요. 이 에어라는 명칭은 이제 뒤에 바로크 시대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는 곡의 명칭인데요. 궁정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만큼 그런 궁정에서 왕과 신하들을 위한, 그들의 오락을 위한 그런 유절 형식의 세속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적으로는 짧은 유절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루트로 반주를 하면서 독창 또는 이제 4, 5성부,
4성부나 5성부의 무반주로 되어 있는 성악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프랑스 인조 그 민족적인 그런 모습을 봤고요. 다음 우리 독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